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 불만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사람은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사람 혈액의 약 1%는 염분이고 하루 평균 10에서 15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탈수증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말 자체가 귀하다는 뜻으로 작은 금, 즉 소금에서 유래하였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양질의 소금은 기후나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금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은 무역을 통해서 이를 확보해야만 했지요. 따라서 소금을 뒤쫓아보면 문명의 발전사를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소금과 연결되어 발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금물에는 소금이 약 3.5%, 그 밖에 광물이 약 1% 정도 들어있는데 바닷물에서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전을 끓일 수 있는 갯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갯벌이 넓고 적당한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야 계단식 염전을 만들어 바닷물을 옮겨가면서 증발시켜 소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광물은 소금보다 먼저 가라앉기 때문에 바닷물을 한 못에서 다른 못으로 옮기면 그때 다른 광물들은 바닥에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후는 물을 빨리 증발시킬 수 있도록 덥고 건조해야 하며 비가 적고 주변에 적당한 바람이 불기 위해서 큰 산지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잘 맞을 경우 소금은 약 95에서 98%의 순도가 되는데 이렇게 제조된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천일염이 가장 양질의 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조건을 가진 갯벌은 많지 않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일부, 인도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한국의 서해안 등 극히 제한적인데요. 위에 열거한 지역은 태양과 바람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수렵 위주의 원시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에 소금은 매우 중요한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고기에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간이 수렵 생활을 벗어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소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사해는 요르단 강물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곳이 없는 바다로 1년 내내 엄청난 양의 물을 증발시키면서 주변을 소금기 있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농경이 시작된 약 1만 년 전에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사해 근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예리코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여겨지는 고대 수메르 문명 역시 야생 밀과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류에는 비옥한 퇴적층이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소금물 지하수가 나왔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게 수메르인들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강줄기를 따라 농사를 지으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한편 기원전 3000년경 가나안 땅의 해안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이란 말은 후대의 그리스인들이 만든 말로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페니키아는 지역 특산품인 재질 좋은 레바논 삼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목재를 비롯하여 올리브, 포도주 등을 팔았는데 이때 이집트로부터 조염을 수입하고 정제하여 팔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따라서 페니키아인들이 정제염을 만든 최초의 민족이 되는데요. 지중해 연안은 절벽이 많아서 소금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페니키아 소금은 주변 지역에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게다가 소금은 변질되지 않아 장거리 교역도 가능했고 페니키아인들은 갈리아 지방이나 잉글랜드까지 가서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페니키아에 의해서 원양항해도 발전하였죠. 이렇게 페니키아인들이 소금을 이용해서 최초로 지중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로마 건국의 1등 공신도 소금이었습니다. 로마가 도시국가로서 처음 시작을 알리던 당시 유럽인들은 북유럽 내륙의 염호나 암염갱에서 불로 구워 만든 소금을 운송해 소비했지만 수입세, 관세 등 통행세를 비롯하여 운송비 문제로 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테베레강 하구의 소금이 하천을 통해서 로마 시내로 운반되기 시작하자 로마가 새로운 소금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 유럽 대륙으로 수출하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더라도 증발을 통해 다시 소금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소금이 화폐의 역할도 하였는데요. 로마는 관리나 군인에게 주는 급여를 소금으로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살라리움이라 하는데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나 셀러리맨은 여기서 유래한 말이죠. 참고로 솔저나 샐러드도 모두 라틴어인 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소금 무역을 통해서 로마가 잘 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렸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소금길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1세기경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로마는 염전을 상실하였는데요. 그 결과 로마는 흑해에서 소금을 수입해야 했고 중요한 부의 원천을 상실한 로마는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52년 훈족이 이탈리아를 침입해 동북부를 초토화하자 베네치아 주변의 베네토 지방 사람들은 훈족의 공격을 피해 갯벌로 도망쳐 섬으로 피난했습니다. 유목민들의 말들은 늪지대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훈족은 더 이상 베네토 난민을 추격할 수 없었죠. 베네토 지방의 로마인들은 무사히 섬에 도착해서 베니에티암이라고 외쳤는데요. 이것이 베네치아란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후 베네치아는 7세기부터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소금을 생산하기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7에서 9세기 사이에 천일염 제조 기술이 발명되면서 지역의 소금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요. 베네치아는 대량의 천일염을 알프스 지역에 공급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베네치아 공화국 시민들에게는 반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도 꾀하였습니다. 14세기부터 해류의 변화로 스칸디나비아 근처 발트해에서 잡히던 청어가 서서히 북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중반부터는 청어 어장의 중심이 아예 북해로 이동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너도나도 청어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지 어민인 빌렘 벤켈스어가 갓 잡은 청어의 머리를 제외한 내장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칼을 개발하였죠. 동시에 배 위에서 갓 잡은 청어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머리를 없앤 다음 즉시 소금에 절이고 육지에 돌아와 한 번 더 절이는 염장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새로운 염장법은 생선을 육지로 가지고 와서 절이는 것과 비교할 때 신선도와 보관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 염장법으로 청어를 약 1년간 보관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러자 네덜란드 어선들은 더욱 먼 곳까지 나가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생선 포획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조선술과 항해술까지 같이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네덜란드의 절인 청어가 불티나게 팔렸고 유럽 각지의 상인들이 모두 네덜란드로 모이면서 유럽의 부의 중심이 서서히 네덜란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어를 저장하고 수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소금을 독일이나 폴란드 암염 광산에서 한자 동맹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때마침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되어 네덜란드로 도망쳐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떠나기 전 스페인 북쪽의 바스크 지역에 바닷소금이 있었음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암염 대신 바스크산 바닷소금을 수입하였는데 바닷소금은 암염보다 값이 싸면서 질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소금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채굴도 어렵고 운반도 힘든 데다 질까지 떨어지는 암염을 유대인들의 정제된 바닷소금이 대체하자 경쟁에서 밀린 한자 동맹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소금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는 청어와 소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부를 쌓았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군력을 키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17세기 전반 세계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되었습니다. 소금세의 증가와 염장청어의 대량 생산으로 프랑스에서는 소금 가격이 꾸준히 올랐는데 프랑스의 소금세인 가벨은 앙시앙 레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며 프랑스 대혁명의 한 가지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가벨은 단순한 염세가 아니었습니다. 가벨은 왕이 정한 가격대로 모든 남성, 여성,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소금을 사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자기 마음대로 가벨의 세율과 할당량을 올릴 수도 있었죠. 그러자 프랑스인들은 어쩔 수 없이 소금 암거래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프랑스는 이마저도 잔인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암거래를 하다 잡히면 일반 노동자의 1년 수입을 내야 했고 그 돈이 없으면 태형을 받아야 했죠. 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는데 결국 가벨은 프랑스 혁명 중인 1790년 일단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나폴레옹이 군비 마련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사라졌습니다. 반면 프랑스가 염세로 헤매고 있던 1825년 영국은 오히려 염세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노동자가 봉기해서가 아니라 산업혁명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이 방부제나 조미료로서 필수였는데 그 중요성을 영국 정부가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그렇게 염세를 없애며 자국의 산업혁명을 부추겼고 그 결과 19세기에 팍스 브리타니카를 누렸는데 영국이 염세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라는 대형 식민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영국에서 못 거둔 소금세를 인도에서 거두면 그만이었기 때문인데요. 인도인의 식단은 주로 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중 날씨가 무더워 땀으로 인한 체내 염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인도인들에게 소금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영국은 당시 거의 공짜로 채취하거나 생산할 수 있었던 인도산 소금을 영국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영국 정부가 정한 중개상을 통해서만 구입하게 하는 이른바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저항한 것은 당연했고 영국은 이를 탄압하였죠. 소금과 관련한 인도의 대표적인 반영운동은 1930년 발생한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영국이 소금에 대한 세금을 계속 올리자 1930년 4월 6일 간디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3주 동안 400km를 걸어 바닷가에 도착한 후 거친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소나기를 벗어난 인도의 독립을 상징했고 수많은 인도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까지 서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천일염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소금이 과잉 공급되자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1962년 국유염전을 모두 민영화하였는데요. 이후 우리나라는 소금이 자유롭게 제조되고 판매되었지만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염전 사업은 쇠퇴하였습니다. 소금이 부의 원천이자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소금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했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소금을 펑펑 쓰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